네,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 김정영 팀장입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신규 상장 절차 및 요건, 그리고 최근 제도 개선 사항, 그리고 저희 거래소 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질적 심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대부분은 간단하게 저희 질적 심사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의 최유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신규 상장 요건이라고 한다면 형식적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 두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형식적 심사 요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인 심사의 대부분은 질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질적 심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형식적 심사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 뭐 규정만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설립한 후에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합병이나 분할 같은 기업 실체의 변경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로 기업이 영업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3년이 넘는다면 저희한테 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규모 요건은 뭐 자기 자본 300억, 보통 주식 종수 100만 주 이상이면 되고요. 어, 좀 관심 있게 봐주실 부분은 저희 경영 성과 요건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요 윗단에 있는 매출액 수익성 요건은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걸 이익 실현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재무실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일정 부분 도출한 기업이 이용하시는 요건이 이익 실현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기준 시총 중심이라고 있는 요건은 저희는 성장성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장성 요건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앞에 있는 그 이익 실현 요건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익이 부족한 기업이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기준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한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상장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고요. 이게 아까 저희 최유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이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을 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요건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형식 요건 개선은 올해 3월 달에 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단독 요건이나 시가총액하고 자기자본 요건 기준을 저희가 완화한 바 있고요. 요 중간에 1번, 2번, 3번 써 있는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경영 실적이 일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실적 개선이 향후에 기대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을 이용하셔서 저희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이익 요건을 가지고 형식적 요건을 선택해서 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시가총액 자기자본 요건 또는 시가총액 단독 요건을 가지고 심사 청구를 하셔서 저희에게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적 심사 요건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적 요건 심사는 크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계속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경영의 안정성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정성적인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매출액 1,000억에 미달된다면 형식적 요건은 미달되는 걸로 판단되는 데 비해서 질적 심사 요건은 매출액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예컨대 현재 매출액이 2천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이 과거의 매출액이 5천억에서 2천억으로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2천억의 매출액이 과거 1,000억의 매출액에서 2천억의 매출액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성 부분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사실상 거래소의 상장 심사라고 한다면 질적 심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 예비 심사를 철회하시거나 미승인을 받으시는 기업의 대부분이 질적 심사 관련해서 미충족으로 인해서 저희 상장 미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들어가냐?
질적심사요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기업의 계속성 부분은 아까 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자본이 4천억이 넘고 매출액 7천억, 이익 300억이 넘으면 기업의 계속성 심사 요건을 저희가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도 일반 기업의 경우 45일에서 기업의 계속성 심사를 면제받는 패스트트랙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 영업일 이내에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본하고 매출액, 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기 자본이나 매출액, 이익에 있어서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계속성 심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의 계속성 심사 중에서 영업의 안정성 심사는 기업이 마켓 시어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수주 실적이 현재 매출액은 높더라도 수주 실적이 거의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라면 영업의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급증하는 경우, 예컨대 매출 채권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한 건 아닌지 저희가 살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이게 재고 자산이 진부화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지 저희가 살펴보고 재고 자산의 증가가 매출 증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인지를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의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열사가 있는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구매나 생산, 판매 관련 영업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들을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인지를 저희가 보고 영업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처 편중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출처 편중은 특정 매출처에 매출이 편중돼 있는 경우에는 그 매출처와 매출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향후에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특성이나 예를 들자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특성상 엔드 유저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처 편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 관계가 특정 매출처에 매출이 편중돼 있는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져 왔고 그 매출에 따른 매출 채권 회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매출처의 경영 실적은 예컨대 특정 매출처에 매출이 집중돼서 실적이 양호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 매출처의 경영 실적이 계속해서 뭐 손실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매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처 편중의 경우 그 매출 회수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의 성장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는 적자 또는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향후에 경영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예상 현금 흐름이나 예상 손익을 저희가 면밀하게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상 손익은 통상 기업이 사업 계획에서 잡은 예상 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바인딩이 돼 있는 계약이나 아니면 향후 바인딩돼 있는 MOU나 이런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가지고 예상 손익이 얼마나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안정성 부분은 자기 자본이나 차입금, 우발채무,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을 살피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예컨대 차입금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나 그리고 차입금이 갱신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들어올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발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나 향후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및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참 심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특허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가 되면 저희가 질적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이 향후에 기업의 고인콘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그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로펌의 의견서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하게 되고요. 이 소송 및 분쟁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연기하거나 심사 철회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소송 및 분쟁의 영향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산정 방법의 합리성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공모 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산정 방법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 대상 회사가 국내 상장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제외하고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가총액 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왜 그 방법을 사용했는지 불가피성이나 합리성 그리고 다른 밸류에이션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 등을 저희가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에 경영의 투명성 요건인데요. 경영의 투명성 요건은 먼저 경영 독립성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나 모회사가 있는 경우 최대 주주나 모회사로부터 주요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에는 모회사하고 자회사 간에 임원 겸직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회사 자회사의 임원 겸직은 모회사 자회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해소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드 멤버에 들어오거나 또는 비등기 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심사한 회사들 중에 꽤 많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과거 심사한 회사들 중에서는 비상장 상태에서 최대 주주의 부인께서 감사로 계시고 그리고 뭐 최대 주주의 가족분이 뭐 비등기 상무로 계시고 이런 경우가 계신데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신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불가피성이 인정되시지 않는다면 사임을 하시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급적 예비심사를 청구하시기 전에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보드 멤버 또는 비등기원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으신지를 한 번 더 리뷰하시는 절차를 우리 주관사하고 거친 후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 부분은 저희 감사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보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각종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감사가 그 이사에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경영 감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는 저희가 내부 통제 장치 관련 규정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시 체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 책임자나 공시 담당자를 당연히 선임하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저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실제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부분이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공시 전달 체계를 제대로 갖추셨는지를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바라봅니다. 예컨대 특수관계인과 매출의 상당 부분이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담보나 보증 그리고 대여금 이런 부분이 특관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담보나 뭐 보증, 대여 같은 경우에는 제3자 거래하고 비교해서 그 이율이나 그 조건이 적정했는지 또 매출 거래 같은 경우에도 과연 마진율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제3자로부터 그 거래를 할 때하고 비교해서 적정했는지를 저희가 살피고 있고요. 그렇지 만약에 제3자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감정평가 또는 다른 뭐 유엔에서 인정하는 이제 특관자 거래 기준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 그 내용이 적정하다는 검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특관자 거래가 정당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의 안정성 부분인데요. 경영 안정성은 저희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아까 최유리 이사님도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실무상 20% 미만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합해서 2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20%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2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경영권 안정장치, 예컨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나 이런 다른 경영권 안정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변동의 적정성은 예비심사 청구를 앞두고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다른 제3자에게 양수도를 하거나 또는 제3자 배정 등을 통해서 예비심사 청구 직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예비심사 상장 승인 이후에 6개월간 락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의무 보유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당한 목적으로 지분을 양수도한 것이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심사 청구 전에 제3자 배정 같은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 가격하고 비교해서 공모를 앞두고 과도한 상장 차익을 노린 유상증자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 청구를 앞두시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프리-IPO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관사하고 의논을 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 부분은 저희가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을 갖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상장 당시에 적용한 규정이긴 한데 현재도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냐 하면은 프리-IPO 단계에서 FI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으시는 경우에 프리-IPO 계약에서 예컨대 이사임명권이나 또는 예컨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그 동의권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가급적 수정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주관사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새로 들어간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ESG 경영 체계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ESG 경영 체계는 저희가 2026년부터 저희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ESG 보고서 발행이 이제 의무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ESG 보고서를 발행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향후에 ESG 경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은 기업의 노력을 보겠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적심사 사례인데요. 먼저 기업의 계속성 관련한 질적심사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480억이고 순이익은 113억을 시현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도 시가총액하고 이익 요건으로 저희 예비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당해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46% 급감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추이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매출 추이가 최근 7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했었고요. 해당 기업은. 그리고 주력 제품도 판매가 악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신사업 부분도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이익 부분은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신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기존 사업 부분도 7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영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심사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유사한 경우인데요. 다음 사례는 이제 의류제조 회사의 경우에 매출액이 2,300억 그리고 순이익이 136억 원을 시현했는데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9% 감소하고 판매 단가도 하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의 사례하고 유사하게 매출이 감소하고 그리고 순이익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매출 감소의 원인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고 다른 동일한 업종에 있는 다른 경쟁회사 대비해서는 우수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또한 그 월별 매출액 추이를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월별 매출액 추이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해당 매출액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서
영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상장을 승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 심사는 형식적 요건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이익 감소 부분인데요. 이 C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마켓시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증가했지만 순이익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최근 분기에는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니 그 당시에 반도체 공급 과잉이 있어서 이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모두 적자를 봤었고 이제 1, 2차 벤더들도 전부 감산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산업 전망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 경우는 심사를 연기하고 심사 청구를 철회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제 매출처 편중 관련 부분인데요. 이제 D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300억이고 당기순이익도 257억 원을 시현을 해서 실적으로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75%가 증가해서 매출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다만 주요 매출처인 이사의 매출하고 매출 채권이 51%, 76%가 편중돼 있는 경우였고요. 그리고 이사의 수주 잔고도 증가 추세였습니다. 다만 그 매출처가 편중된 이사의 경우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가 차입금도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사하고의 거래 관계가 끊긴다거나 아니면 이사의 자본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매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매출처의 기업 계속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어서 영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심사를 연기시킨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매출 급증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매출액은 926억 원, 그리고 순이익도 252억 원을 시현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40%로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경우 예비심사 청구일 2년 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3% 미만으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이 급증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돼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업체인 중국 기업이 공장 폐쇄를 해서 매출하고 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다만 해당 연도에는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44%, 29%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당 제품 관련해서도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서 미승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시청 전에 비상장법인하고 합병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예컨대 예비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 회사를 흡수합병을 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흡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예비심사 청구 직전에 합병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합병 신주 가치가 감정평가 가격 보고서 외에도 공모가 대비해서 적정하게 평가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격 대비해서 이제 합병 신주 가치가 약 3배 정도 증가한 모습이 있어서 해당 부분만큼 공모 가격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영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이유는 이 H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요건은 충분히 저희 상장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재무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을 이제 최대 주주하고 대표이사에게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저희 예비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셨고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이 누락 부분을 거래소가 심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이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상장 이후에 예비심사 청구서의 중요사항 부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장 이후에도 저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 청구서에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배하는 종속기업에 이제 저리로 대여를 하고 또 대표이사가 이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사의 의사록을 허위로 기명날인한 사례가 있어서 영업 실적은 양호하지만 내부 통제가 미흡한 기업이라고 봐서 상장을 미승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영의사결정의 독립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모회사 자회사의 임원 겸직 부분인데요. 이 회사도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약 1조 5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한 656억 원을 시현을 해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임원 중에 4명이 모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에게 이제 최대 주주 모기업이죠. 모기업에게 경영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관련 규정 없이 그냥 모기업이 일방적으로 경영 수수료 수준을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 같은 경우에도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모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경영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였는데요. 이 회사도 경영 실적은 매우 우량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관계 회사가 세 개사가 모두 국내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오너가 신청회사의 이사인 동시에 다른 관계회사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의 결의 없이 겸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법상 그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상법 위반이었고요. 그리고 이사의 운영 규정도 없이 자금 집행을 그룹사에서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회계 조직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독립적인 회사가 아니라 한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부에 불과하다고 봐서 경영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거래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도 매출액은 1270억 원, 당기순이익은 155억 원을 시현해서 우량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간에 관계회사에게 이익을 전가하고 대표이사에게도 거액의 보수를 지급해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실적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투명성 때문에 심사가 미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가급적 해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상장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회사였지만 주된 매출처 부근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관계회사를 설립해서 상당 부분의 매출을 잠식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게 심사 과정에서 보인 사례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는 이 회사보다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가 관계회사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박탈하거나 부에 이전을 한 경우라고 봐서 경영의 투명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신청 전에 과도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은 주주가 가진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당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청구 직전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금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과도한 배당을 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 후에 예비심사 승인을 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M&A를 하신 후에 단기간 내 심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나 경영 실적이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워칭 피리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 예비심사 청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금융투자협회의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하고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2개월이 지나야 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저스트 2개월을 딱 맞춰서 거래소에 심사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상장 예비심사를 빨리 청구하셔서 승인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이슈 레이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저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심사 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DD 과정에서 증권회사하고 충분한 리뷰 절차를 거치신 후에 저희에게 상장 심사를 청구를 해주시는 게 더 빨리 상장 심사 승인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사전에 그 질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위예수 관련해서 상장 후 보위예수에 대한 규정과 실제 적용 기간에 대한 실무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위예수 관련 규정은 저희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27조에서 보위예수에 관한 기간을 저희가 명시하고 있고요. 보위예수는 일반적인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상장 후 6개월간 보위예수 의무 보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최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PF의 경우에는 상장 후 1년간 그리고 예비심사 청구하시기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신 경우에는 주식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리고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 보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발행일로부터 1년이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날 안에 있다면 상장 후 6개월까지 의무 보유 기간을 연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상장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주관사하고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또 더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 거래소에서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거래소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셔서 거래소 쪽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